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강연자이신 안동일 교수님께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국제보건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교수님을 열렬히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안동일입니다. 이 메디컬 매버릭스에서 저한테 두 개의 키워드를 주셨어요. 국제보건, 그 두 번째는 WHO예요. 그래서 국제보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너무 좀 그 컨텐츠가 많아서 국제보건보다는 국제보건의 컨텍스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국제보건이 어떤 그 컨텍스트 속에서 있는지, 그리고 국제보건은 여러분 대충 아시듯이 국제 간의 전염병 같은 문제도 다루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또 투자와 또 ODA 같은 것들도 하고, 서로 또 무슨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해서 협력도 하고 좀 브로드한데,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WHO는 저의 WHO 경험을 후반에 10여 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다음이요. 컨텍스트를 지도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에 이 아까 첫 슬라이드에 있었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한비아 씨 80년대, 90년대에 그 NGO 활동하시면서 많이 젊은 분들한테 이제, 이 모티베이션을 주셨던 그분의 그 책 제목에서 그냥 땄습니다. 결국, 메디컬 매버릭스가 우리말로 대략 저는 그러니까는 좁은 길로, 향하는 의사들, 뭐, 의대생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고, 한반도라니 이 세상이 좀 좁기도 하고, 또 혹은 한반도 밖에, 지도 저 밖에 세상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것도 이 메디컬 매버릭스가 지향하는 것들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세계은행은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 경제사회적인 개발과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해마다 전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을 하인컴, 미들인컴, 로우인컴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클래시파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물론 16년이라서 조금 연연된 자료긴 하지만은 이거를 쓰는데 조금 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랑 같이 그 칼라 스킴이 돼 있어서 완전히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인컴은 GNI, 1인당의 GNI. 근데 GNI 뭐 GDP 다 비슷한 개념이니까 여기서 너무 클래리파이하지 않고 그냥 같은 개념으로 썼던 1인당의 GNI가 한 1000불 정도 미만일 때가 로인컴으로, 여기 있는 빨간색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아래쪽이 거기에 해당되고, 일부 동남아시아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하인컴 컨트리, GNI로는 한 12,000불쯤 보다 그 상위에 있는 것들인데, 진한 파란색은 OECD에 가입을 해서 ODA를 하는 국가고, 그다음에 연한 파란색은 OECD에 공식으로 가입을 안 해서 ODA를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들인컴은 1000불에서 12,000불까지인데 그 레인지가 좀 넓어서 4,000불을 컷오프를 해갖고 1000에서 4,000불은 로어 쪽, 아래쪽에는 로어 미들인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000에서 12,000불은 어퍼, 위에 있는서 어퍼 미들인컴이라서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렌지 색깔이 1000에서 4,000불쯤 해당되는 거고, 노란 색깔이 4,000에서 12,000불쯤 되는데, 이 지도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좀 주십시오. 이 슬라이드는 태어났을 때 평균 기대 수명인데, 우리가 한 나라의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을 하고 얼마만큼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그 아웃컴이 잘 돼 있는지 못 됐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쓰는데, 뭐 영아 사망률을 쓰기도 하고 백신 접종률을 쓰기도 하고 의료보험의 가입률을 보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갔고 우리가 하나 싱글 인디케이터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태어났을 때 당시의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빨간색은 평균 기대 수명이 59세 미만인 경우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지만 78세 이상인 거는 진한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색하고 이 노란 색깔은 그 중간이고 해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지도하고 이거하고 이 스킴이 칼라 스킴이 비슷해요. 그래서 빨갈수록 못 살고 빨갈수록 짧게 살고, 파란색일수록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또 기대 수명도 높은 겁니다. 그럼 그 두 지도를 한번 좀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이 슬라이드하고 전 슬라이드 좀 비교해 보시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오버올 많이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대체적으로 한 번 더, 대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물론 좀 예외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 보시면은 아프리카 저 남단 쪽 보면은 남아공이라든지 그런 쪽들은 노란색이라서 4,000에서 12,000불 사이.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나들이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은 거기는 빨개요. 그러니까는 평균 기대 수명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좀 갭이 있는데 그 갭은 HIV 때문에 그래요. 저 지역이 HIV가 상당히 높아서 HIV로 30대, 40대, 50대 많이 죽기 때문에 여태까지 1980년 초반에 HIV가 처음 발견된 이후로 지난 한 30년 동안 HIV로 3,500만 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비슷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프레스톤이라는 사람이 프레스톤 커브라고 그래갖고선 그렸는데, 그러니까는 X축은 GDP고요. Y축은 평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기대 수명인데, 이게 이런 커브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커브를 보여서 프레스톤 커브라고 하는데, 보시면 알지만은 GDP가 한 0불에서부터 한 5,000불, 6,000불 될 때까지는 X축으로 조금만 오른쪽으로 시프팅해도, 조금만 경제적으로 사는 게 윤택해져도 Y축은 상당히 샤프하게 올라가죠. 그 말은 굉장히 예민하게 조금만 경제 수준이 낮아도 평균 기대 수명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10,000불 이상 넘어가면은 그렇게 샤프하게 이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가장 오른쪽에 있고 가장 경제 수준이 높지만은 경제 수준이 훨씬 미국보다 못한 다른 나라들이 더 오래 살기도 하죠. 거기는 뭐 아이슬란드 들어가고 재팬 들어가고 뉴질랜드, 한국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HIV 때문에 그 예외적인 그런 부분들이 저기 있죠. 그래서 저기 있는 그 보츠와나나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데들은 GDP가 10,000불이 넘죠. 그래서 잘 살기 때 그 위에 있는 그룹에 속해야 되는데 HIV 때문에 다 수명을 깎아먹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는 그래서 그 평균 기대 수명이 지난 한 5, 60년 동안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는 건데, 한 5, 60년 전에는 제일 잘 사는 그 빨간색 국가와 제일 못 사는 이 검은색 국가 사이 한 35년, 40년까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한 25년 내지 30년 정도 줄긴 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여태까지 살펴본 거를 보면은 무엇이 건강을 디터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질병이 생기느냐, 이걸 봤을 때 소시오 이코노믹 팩터, 그 경제 사회적인 원인이 전체 이런 건강과 질병을 결정하는 요인의 한 4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헬스 비헤비어라고 해서는 여러 가지 뭐 술, 담배, 그다음에 운동을 하느냐 못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못 먹어서 말뉴트리션이 되느냐,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아베티스가 되느냐, 뭐 그런 것들에서 그런 것. 그다음에 전염병이 생겼을 때 어떤 비헤비어를 하느냐, 콘돔을 쓰고 에볼라 같은 거 있을 때는 그 장례식 때 환자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만져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 그걸 못 만지게 아무리 해도 그 나라의 문화가 그걸 수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 위험한 줄 모르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 친척이나 친구들을 허깅해주고 만지고 타치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그 리스크 비헤비어 때문에 전염병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피지컬 인바이러먼트는 여러 가지 그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든지 그 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댕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80%를 차지하고 그 클리니컬 케어, 그러니까 헬스 시스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안소연도 말씀하셨죠. 임상에서 다루는 그 헬스 케어는 1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헬스 케어를 잘하고 못하기 때문에 병이 낫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다른 요인도 훨씬 더 크고, 진과 바이올로지는 DNA입니다. 그래서 한 유전이 차지하는 부분이 10% 있고,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과 의료 시스템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좋은 치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들에서 병이 낫고 건강을 유지하고 못한 이런 문제들은 한 20%고 나머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라는데, 아마 오늘 우리 이 세미나의 주제가 사회 속의 의사란 부분은, 사회 속의 의사란 말은 저기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소셜 이코노믹 팩터,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 지도에서 보셨지만 못 살고 못 먹고 못 배우고 하면은 무지하고 뭐 이래갖고서는 또 영양도 나쁘고 손 씻을 물도 없고 그래갖고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콘돔 같은 걸 왜 써야 되는지 모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비헤비어가 또 나빠지고 해서 그런 사회 경제적인 접근들을 하고,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안 소장님 경우도 이제 저런 문제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보건의료의 자원들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그 자원들을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하느냐에 따라서 보건의료 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잘 쓰는 나라들은 평균 수명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그 정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런 그 컨텍스트 속에 이제 국제보건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는 요즘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를 지도로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우연히 이제 아까 보셨던 거와 거의 같은 컬러 스킴이에요. 그래서 진한 파란색은 금년 말이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로 보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백신만 잘들 맞으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 백신 확보가 됐는데, 저기 있는 빨간색들을 보면은 그 왼쪽에 있지만 2023년 초,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더 있어야만 백신 확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두 나라 빼놓고는 5%, 국민의 5%의 백신밖에 확보하지 못했어요. 최근 한 2, 3일 전부터 이제 결국 미국이 백신에 대한 그 지적재산권을 WTO 시스템을 통해서 포기를 한다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백신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런 불균형을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지도도 이제 그런 코로나에 대한 지도지만은, 결국 이것도 아까 보셨던 사회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못 살고 돈이 없으니까는 백신을 확보를 못했고, 그리고 정보전에서 뒤졌기 때문에 백신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결국은 좀 더 코로나를 갖고 오랫동안 씨름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한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나라들이 지금 한 나라에서도 가장 잘 사는 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도 오른쪽에 있는 진한 파란색, 그 다음에 가장 못 사는 왼쪽에 있는 연한 파란색, 이렇게 이 각 나라마다 다 잘 사는 5분질, 못 사는 5분질에 따라서 그 5세 미만의 사망률 적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 걸 아까 지도에서 보셨는데, 여기는 한 국가 내에서도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전 세계의 질환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보면은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라든지 스트로크 같은 이런 것들에서 이 성인병, non-communicable disease, 영어로는 NCD라는데 non-communicable disease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파란색이 그런데 세 가지의 빨간색으로 되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도 많이 있는데, 네 번째 있는 게 폐렴, 그리고 9번째 있는 게 설사병, 10번째가 결핵입니다. 이게 이제 2016년도에 데이터인데 2014년까지는 HIV가 저기 한 8대, 9대로 랭킹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HIV가
안티리트로바이럴 트리트먼트가 좀 더 이제 가능해지고 해서 전 세계 한 60% 정도 인구가 이제 HIV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굴레에서부터 벗어났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들의 질환의 그 패턴이 어떻게 될지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컨텍스트를 좀 맞추려고 하는데, 제일 왼쪽에 하이 인컴 컨트리, 제 오른쪽은 로우 인컴 컨트리, 그리고 가운데가 미들 인컴, 중소득 국가고요. 그다음에 위에 게 2008년에 질환의 분포고, 아래 건 2030년에 이럴 것으로 예측하는 거고, 글씨가 좀 작지만은 그린 컬러가 NCD, Non-Communicable Disease, 성인병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스트로크니 뭐 이스케미 하트 디지즈니 이런 것도 전부 다 저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이 Communicable Disease,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이 인주얼인데 교통사고라든지 뭐 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살고 못 살고 항시 어느 정도 포션 항상 있고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 잘 사는 나라는 이제 질환의 패턴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냥 성인병이 줄을 이루고 계속 그걸로 갈 거고요. 못 사는 나라는 2008년 현재 감염병이 조금 더 많지만은 저쪽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좀 더 정크푸드 많이 먹고 뭐 운동 부족이고 이러고, 그리고 이제 의료 시스템이 점점 이제 발달되면서 전염병은 줄어들지만 전염병은 줄어들지만 성인병이 이제 점점 늘어갖고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모든 국가들의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챌린지가 신종 감염병이죠. 그래서 이제 코비드가 여기를 쳤는데, 이건 지금 디즈버드인데 이거를 모탈리티, 사망 쪽으로 보면 이제 모탈리티 이번에 코비드로 인해서 한 200만, 300만인데 처음에 코비드가 터졌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죽을 거로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전 세계가 봉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줄고 있는데, 그러던 참에 이제 백신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나와서 상황은 많이 호전되고 있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 감염병은, 근데 이제 그 감염병이, 이 코로나는 치사율이 한 1%, 0.3%에서 1%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사르스 같이 10%, 그다음에 메르스는 30%, 에볼라는 70%, 이렇게 더 높은 치사율을 가진 게 팬데믹으로 쓸게 되면은 이 모탈리티에 큰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도 이 감염병이나 모탈리티가 더 높아지겠죠. 물론 이거는 모비디티긴 하지만, 예,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제 시간이 언제까지죠? 4시까지로 원하게는 돼 있었는데, 예, 예. 이제 지금 한 20분 정도 남으셨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국제보건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콘텍스트 속에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사이에 갭이 있고 사회 경제적인 그런 팩터들이 중요한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제가 두 번째 파트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 밖으로 행군하기인데,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게 제 사진인데 맞는 것 같아요. WHO 아시아 본부가 있는 마닐라입니다. 40살 나이에 저의 그 지도 밖으로의 전이는 행군은 시작됐었는데, 저는 이제 결핵을 전공한 이제 이 호흡기 내과 의사로서 한국 결핵협회에서 이제 환자를 보면서 있었는데, WHO에서 이제 결핵하는 전문가를 뽑고 그랬어요. 그때 뽑았어요. 그래서 결핵이라든지 말라리아, HIV, 그리고 이제 모자보건들, 뭐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쪽에 몇몇 임상 영역들은 WHO라든지 유니세프 같은 그런 국제기구의 그런 프로그램에 직접 좀 관련할 수 있어서 임상은 좀 더 접근성이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하고 뭐 이래서 2년의 컨트랙을 받고 95년에 이제 마닐라로 갔습니다. 제 그때 계획은 한 2, 3년, 그러니까 한 번쯤 컨트랙 연장하면 4, 5년 정도 일을 하고 조금 해외 경험을 하고 한국에 돌아올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1년이 지나서 2016년에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밖의 전이가 길어졌는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결핵은 저기 있는 파란색 진한 게 이제 결핵이 많은 나라인데 아시아 쪽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쪽들이 많고 제가 있었던 마닐라는 그 오른쪽 부분 아시아 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일부를 커버하는 아시아 지역본부인데 거기서 있으면서 결핵 프로그램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어느 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2, 3년, 2년쯤 일을 하고서는 제가 한국에서 결핵협회에서 환자를 볼 때 하루에 한 20명 정도 신환들만 보면요. 구환들 말고 매일매일 환자 볼 때 한 20명 정도, 1년에 한 반쯤 봤을까 150일. 그렇게 20년을 보고 은퇴를 하면 6만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를 제가 임상의사로서 보고서는 제가 이제 은퇴를 하는 걸로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요. WH에서 이제 제가 결핵 메디컬 오피서로 일할 때는 아까 보셨던 그 지도에 있는 그 많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결핵 환자들의 결핵 환자 디텍트, 그러니까 발견율이 한 5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한 50% 환자들은 발견이 안 되고 보건소에 등록이 안 돼갖고 치료를 안 하거나 혼자서 그냥 약국 가서 좀 약 먹다가 또 말고 이러면서 내성도 생기면서 아주 엉망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래서 결핵 환자들이 한 70만, 80만 명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7, 80만 명인데, 그 50%의 환자 디텍트에서 80% 환자가 좀 더 발견될 수 있도록 세계은행에서 돈도 꼬오고, 일본 자이카나 한국 코이카, 미국 정부 같은 데서 돈이 이렇게 잘 오도록 해갖고서는, 엑스레이라든지 진단을 하도록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30%를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만 명의 환자 중에서 발견되지 않는 30%, 그러다 20년 하면 그러니까 한 400만 명의 새로운 환자들한테 환자를 발견하고 치료약을 공급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제가 인볼브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거 6만이었나요? 앞 슬라이드요. 예, 6만 명인데 420만 명. 그 차이가 너무 커갖고 임팩이 너무 커서 쉽게 떠나질 못했어요. 또 다음이요. 다음 슬라이드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클라이언트인데 모든 직업은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클라이언트는 국민이고 국회의원의 클라이언트는 지역구 주민들이고 클라이언트는 이게 무슨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의사들한테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이제 환자들인데 이 환자들, 이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존재할 가치가 있고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이론적으로 환자가 없다, 환자가 제로다 그러면 의사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전업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제가 처음 일했던 한 10년 그 결핵 저는 한 10년은 이제 또 마닐라에서 결핵 프로그램을 해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 한 10년은 라오스에서 6년, 피지에서 한 3년, 캄보디아에서 또 한 3년, 이렇게 한 11년을 칸츄리 오피스, WHO가 한 100여 군데가 칸츄리 오피스가 있는데 그 칸츄리 오피스에서 그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아서 에이즈 환자, 결핵 환자, 헬스 시스템, 보건 정책 이런 것들 다 다채롭게 했었는데 그 제가 섬겼던 클라이언트는 그러니까는 병에 걸렸는데 결핵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혹은 돈이 없어 약을 못 사 먹는 가난한 나라의 환자들이었고 또 혹은 에이즈 환자들 혹은 또 의료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마을에서 산파를 불러다가 애를 낳다 죽기도 하는 그런 그 가난한 나라의 빌리지 마을에 있는 그런 산모들이 클라이언트였는데 그 클라이언트를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가지는 않고요. 그건 왜냐면은 이제 임상을 해야 되는데 저의 카운터파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각 나라 보건부의 에이즈 프로그램 담당자, 결핵 담당자, 그다음에 모자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끌어다 주고 또 같은 여러 나라 멀티컨트리 회의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캐패시티 빌딩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카운터파트를 통해서 궁극적인 그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지널 피플이라고 그러죠. 한 사회에 가장 가난해서 그 나라에서 보건 시스템에서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기 때문에
진단도 안 되고 치료도 못 받는 뭐 결핵 환자, 말라리아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의료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WHO 같은 기관에서 세계은행이나 여러 가지 그 부자나들이랑 이렇게 의논을 해갖고서 우리는 이제 테크니컬 에이전시니까 기술이 있고 이런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돈이 있는 그런 나라는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당신네 나라 돈으로 ODA를 그러니까는 그 보건 ODA를 할 때 지금 이 나라는 에이즈를 하는 게 맞다. 이 나라는 지금 말라리아가 심각하다. 우리가 가이드하고 또 필요한 테크니컬 서포트를 해주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코어를 해갖고서는 그 클라이언트를 섬겼던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그 21년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던 날 캄보디아 오피스에 있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여러 그 장관이라든지 뭐 이 대사님들도 오시고 해서 이제 그 일종의 무슨 마지막 이제 그런 조그만 그런 퍼스널한 세레머니였는데 제가 40에 WH를 들어와서 21년을 봉사를 하고 이제 나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저의 인생의 황금기를 저는 40대하고 50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생의 황금기를 이런 그 마지널 피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기관에서 그런 생을 살 수 있었던 그 40대, 50대가 참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얘기는 그때 저의 진심이었고 지금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 달라진 거는 와서 보니까 요새 이제 김영석 교수님의 인생의 피크는 뭐 60대다 65세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60을 좀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인생의 피크인지 그때 말씀드렸던 40대 50대 피크인지 그건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건 제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저의 온 버전이 나올 텐데 아무튼 40대 50대 가장 왕성하고 너무 젊어서 혈기로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젊고 또 그런 또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해서 많은 컨트리뷰션 할 수 있을 그때에 그런 나라에서 저의 젊음과 엑스퍼티를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참 귀한 저의 인생의 추억이고 자산이었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이제 컬처인데요. 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이쪽에 있는 게 저고요. 예, 그거 찾으시죠. 예, 이게 저고 이분이 이제 신영수 박사님이라고 그 당시 그 WHO 아시아 지역에 전체 책임지고 있던 분이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제가 일하던 캄보디아 오피스에서 소위 말해서 시니어 팀들 이제 리트리트 1년에 한 번씩 리트리트 하는데 그건 이제 호스트에서 했던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은 다들 이렇게 웃고 뭐 즐기고 하는데 이쪽의 컬처는 UN 시스템의 컬처는 아시안적인 컬처는 아니에요. 조금 더 웨스터나이즈된 그런 컬처죠. 그래서 역시 이제 UN 기관이지만 글로벌 기관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북미하고 유럽의 그런 컬처나 그런 글로벌 프랙티스가 하나의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저기 이제 조그맣게 almost never top down approach. 제가 20년 있는 동안 거의 톱다운 어프로치가 없어요. 저한테 누가 이렇게 지시해서 당신은 이거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고 그게 뭐 이렇게 이러질 않아요. 그냥 각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판단하고 결정해갖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멀티컬처럴한 다이나믹이 있고 테크니컬 엑스퍼티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물론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자기가 플랜을 하고 이거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고 플랜을 좀 조절하고 하는 그런 이밸류에이션이나 이런 프로세스는 있지만은 뭐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을 뽑으시 하고 뭐 톱다운 찍어 눌러 이런 것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일을 하니까 참 일할 맛도 나고 그래서 3, 4년이 아니고 20년 이상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갈 때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려면 선교병원이 거의 유일한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선교병원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고 일을 할 생각은 없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서는 한국은 많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던 나라가 됐고 한국의 코이카라든지 수출입은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점점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기회가 생겼는데 선교병원은 여전히 오랜 역사를 갖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기독교 NGO가 있고 일반 NGO들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정부 기관이 코이카 같은 데가 이제 점점 강화됐기 때문에 코이카에서 여러 군데 병원을 지었죠. 그 1년에 지금 한 5명에서 10명의 의사들을 그 코이카 병원에다 이렇게 보내요. 보내갖고 뭐 3년, 5년 이렇게 하고서는 그래서 그 전문의로서 혹은 뭐 한의사들도 조금 있고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